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4일인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한 날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이 중요한 날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한 분을 제 옆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김태수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태수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먼저 오늘이 왜 중요한 날이냐? 자, 지금 7월 14일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형제가 위헌이냐 아니면 합헌이냐 이 문제를 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오늘이 공개 변론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사형제를 두고 역사상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세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당시 96년 정도에 났었죠. 합헌이다. 사형제 계속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도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0년에 사형제 유지해야 된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번 재판에서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과연 이번에도 사형제가 합헌으로 인정받아서 유지가 될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갑제닷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나왔는데 뒤에 보시면 이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제목의 이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글쎄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맞물려서 꼭 봐야 될 책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데 바로 김태수 변호사님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자, 김태수 변호사님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오랫동안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셨는데 조선일보 고문 변호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건의 명예훼손 그 소송을 다루면서 이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신 분이고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이승복 사건 잘 아시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한마디에 아주 무장공구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이승복 사건과 관련해서 99년 이후부터 아주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좌파 세력들이 이승복 사건은 조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조선일보와 7년여간의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그 끝에 그 승소를 이끌어냈던, 그래서 이승복 사건의 진실을 지켜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김태수 변호사님이 이 책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책 제목을 보면 사형을 집행하라. 어떻게 보면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사형에 찬성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이 제목을 붙였다라는 것은 사형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현실을 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쓰시게 된 사실 이유가 가장 먼저 궁금한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책을 보면은 제가 왜 이 책을 썼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책이 이제 제 1장에 해당하는 사형수로부터 날아든 소장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그런 하나의 어떤 계기라고 할 텐데, 이 책을 처음 쓰게 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행 시점으로 보면은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꽤 오래된 건데, 당시 그 2014년도에 대한민국의 사형수 한 명이 묻지마 소송을 마구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고 또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남발하면서 또 이기기도 했어요. 일부 이기기도 해가지고 재미를 붙인 거죠.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기억하는 이름일지는 모르겠는데 정성현이라는 자입니다. 사형수 정성현. 그 크리스마스 날 8살, 10살 먹은 여자의 2명을 납치해가지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강제로 성추행하고 애들의 목숨을 빼앗고 또 8토막, 10토막으로 이렇게 애들을 토막살인해서 이 사체를 유기한 또 꼭
또 그 범죄가 다도 아니고요. 사실은 또 노래방 도우미 한 분은 또 무참하게 그 목숨을 뺐고 토막을 내서 또 안매장한 뭐 극단의 이 범죄자인데 이자가 그 언론사 상대로 소송하는데 재미 붙여가지고 막 소송을 제기하는데 저도 그 소송 중에 한 3건 정도를 이자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살인자의 시체를 우리 국민들은 알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형수 정성현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이 책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크리스마스에 2 여자아이 불과 나이가 10살 그리고 8살이었습니다. 이 2 여자아이를 집으로 끌고 가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강제 추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강간미수라고 글쎄요, 뭐 현장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들의 그 사체가 이제 한 애는 야산에 안매장을 했는데 원래 그 범죄자들 특징이 그렇지만 야산에 안매장하려면은 막 삽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날이다 보니까 땅이 딱딱해가지고 안매장하다가 아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해서 하천에다 또 하나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하천에 안 버렸으면 아마 완전 범죄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천에 이제 버려진 아이가 더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제 그래서 그 하천에 이제 버리는 바람에 신체 일부는 또 찾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명의 여자 아이를 데려다가 강제 추행, 강간 미수, 글쎄 여기에는 뭐 어디까지 인정할 부분인지는 판단이 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2 아이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거기다가 사체를 톱으로 거의 이 양날톱이죠. 그 목재소에서 흔히 쓰는 양날톱. 그러니까 토막 살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토막을 낸 거죠. 시신을 토막을 내서 거의 훼손시키고 안매장하고 그래서 결국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는데 이런 잔인한 범죄 사실 그 공소장이라든가 판결문을 보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기도 사실은 끔찍한 이런 범죄였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여러 언론사들을 고소했던 당사자가 이 정성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한 그 지역신문 기자는 살인마 정성현이라고 썼는데 살인마라는 표현이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형사고소까지 했었습니다. 해당 기자를. 그러니까 아니 사형수가 훼손당할 명예가 있나요? 그 인정이 되나요? 다 명예는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명예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평판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명예훼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물론 이제 그건 이론적인 문제고 우리 현실적인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형수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본 사람입니다.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서 어떤 얼마만큼 더 어떤 사회적인 평판이 좌우되느냐는 문제는 뭐 사실 이론에 가까운 문제고 실질적으로는 좀 기가 막힐 일이죠. 어쨌든 그런 범죄자와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그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범죄자를 보시고 또 이 글로서도 옮길 만큼 그 범죄자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가 이르셔서 분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성현이라는 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린애들 목을 눌러서 질식사한 것과 차로 친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이왕 사람이 죽었으면은 어차피 대상 사람이 아닌데 그 물건이 가까운 건데 그거 톱질 좀 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자기는 애들을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질식을 유발시켜서 죽였기 때문에 10년 정도 과하다. 교통사고로 사람 둘 쳤다고 이렇게 사형 선고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수준의 이런 이 살인행위에 대해서 나는 지금 너무 오래 살고 있다.
이게 이자의 한마디로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을 자기 입으로 나와서 자기 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모르고 있는 게 네.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자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이코패스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이성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이성의 영역은 바로 수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더하기 2는 5였다고 알았던 사람이 수학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은 네. 2 더하기 2는 5였다는 그 생각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 과거의 일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저같이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 감정이라는 게 오늘부로 슬픔을 끝내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잊어먹고 있다가도 오늘같이 이 비가 오는 날 또 때때로 어떤 사소한 일상에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추억들을 보는 순간 폭발하듯이 감정이 올라오죠. 네. 그 감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인위적으로 제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반면에 이성적인 생각들은 그게 어떤 오류가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수정이 돼요. 네. 사이코패스들은 모든 사회 현상을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거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게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과서를 다음 장으로 넘기듯 과거의 살인에 대한 기억들을 깨끗이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뭐 공감이 안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이코패스들은 모든 걸 이성적인 눈으로 본 네.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책장을 넘기듯이 과거의 기억을 깨끗이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정신병자와 이렇게 동일시하는 게 사회 일반의 관점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사이코패스 중에서는 무슨 환청을 듣거나 망상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굉장히 명료하고 말도 잘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성현 같은 경우인데 그런 극악한 범죄자가 저지르는 말투는 어떨까? 굉장히 차분하고요. 굉장히 냉정하고 논리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정 안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자백의 보강법 직인이 무슨 형사소송법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들이 법정에서 주저리 읊어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뭔가 정신 이상이 있을 것 같은 생각, 그건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행히 그 정성인이 수많은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지만 다행히 이 김태수 변호사님에 의해서 좌절이 됐습니다. 승소를 하셨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책으로 좀 돌아가서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책에 대해서 잠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라. 왜?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도 있고 사형 선고도 내렸습니다. 문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된 게 97년 12월 30일입니다. 네, 되어 있는데 그러면 98년이니까 지금 거의 뭐 20년 넘게 25년 정도 됐죠. 25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15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그 사형 확정자 숫자가 총 58명입니다. 58명. 지금 김영삼 정부 때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 사형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은 그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형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사형수들은 깜방에서 정말 왕노릇하면서 이렇게 정말 명예훼손 소송까지 하는 이런 활개를 치고 있는데 반면에 그 사형수에게 정말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의 유가족들은 정말 그들의 영혼이 다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자살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형수들의 처지와 그 죽임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처지가 너무나 대비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형수들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 동안 이 피해자 가족들은 철저하게 그 개인이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 책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 사형수들이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여러 케이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대체 어떻게 이런 자들을 살려둘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데, 그런 사형수들의 케이스, 그리고 실제 사형 집행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반면에 이런 사형수들을 정말 아주 때로는 마치 영웅처럼 이 시대의 희생양인 양 아주 미화를 해서 어떤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마치 억울하게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들을 포장해서 어떤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몰이에 활용하는 정말 사형 폐지론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종교로는 뭐 천주교가 대표적이고 뭐 공지영 같은 이런 뭐 지식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지가 이 책에서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각 나라마다 이 사형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아주, 사실은 저는 그 역사나 각 나라의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너무나 재밌게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사형 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지금 책 내용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형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뭐 재판이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건수도 줄어들 것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97년 12월 30일 이후에 거의 뭐 이제 만 25년은 안 됐지만 거의 25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10년 이상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뭐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강산이 2번 바뀌고 또 한 5년이 달도록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분류하자면은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는 두고 있지만 집행은 안 하는 나라. 그러니까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고 있죠. 근데 뭐 왜 그랬는지는 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YS, 그러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사형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97년 12월 30일은 이 다음 정부가 결정된 이유입니다. 그렇죠? 선거가 정확한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한 12월 19일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거가 끝난 이유죠. 그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사형수들이 환호를 질렀답니다. 왜냐하면은 차기 대통령이 이 당신 자신도 과거에 사형수였던 분이 사형 당할 뻔했다가 사형 당할 뻔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살았다 하고 그 환호를 질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그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을 못하죠. 그래서 흔히 범죄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이제 막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이 조직폭력배에 대비한, 그래서 세상 물정 하도 모르는 애들한테 칼을 쥐어주면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아무나 막 가서 찌르니까. 마찬가지로 사형수가 그런 신분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 한 명을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수치적으로 정확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형수 한 명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게 일반 재소자 100명 관리 감독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또 실제로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교도소마다 사형수가 가득가득 차기 시작하면은 교정 행정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사형수랑 한 방을 같이 쓰게 되는 일반 재소자들도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YS가 다음 DJ 정부에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교정 행정에도 어떤 사실은 뭐 손에 피 묻히는 게 임기 막판까지 손에 피 묻히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는데 저는 뭐 그분의 어떤 정치 스타일이 굉장히 화끈한 면이 있었잖아요. 네.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뭐 하나의 해산도 그렇고 또 과거 이 전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그렇고 어떤 그분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사형수들이 환호를 부른 결과대로 지금 된 거죠.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지금 사형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자, 그러면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사형을 선고받아야 할 범죄자가 사형 어떤 결과를 피하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는 지금 인식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사건들만 뭐 예를 들자면은 오원춘이라는 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면식도 없이 그 귀갓길에 젊은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고 뭐 참 완전히 358조각인가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것은 물론 사람은 한 명 죽었을 뿐입니다만은 첫째는 묻지마 살인이에요. 범행에 동기가 없는 살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잔혹해요.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라고는 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아마 이제 2심에서 이 오원춘이한테 이 사형이 선고된 이유가 그걸 텐데, 이게 마치 꼭 저 현장은 못 봤습니다만은, 인육을 이렇게 먹으려는 것 같은, 보였다라고 그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물론 뭐 용서받기 힘든 행위지만 그 살인이라는 게 근친상간이라든지 아니면 인육을 이렇게 먹는 용도라든지 그 인간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금기랑 결부될 때는 형이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원춘이라는 자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제로도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나왔는데 2심에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이 됐고요. 뭐 그런 패턴으로 최근에 굉장히 용납하기 힘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스토킹을 하다가 스토킹 대상뿐만 아니라 엄마라든지 뭐 자매라든지 이런 그런 살인들 또 묻지마 살인들 이런 거 전부 다 이 1심에서는 사형이 됐다가 2심에서 감형되는 패턴으로 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뭐 10년간은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거의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사형 선고도 없습니다, 지금. 글쎄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우원춘 사건, 당연히 저는 사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형 선고를 피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도 나왔지만, 사형 선고를 면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도 있는데, 과연 이게 면할 수 있는 케이스였는가? 사실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에 육군 장교였던 사람이 처와 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자, 그런데 1년 6개월 난제 총 9명의 부녀자를 10회에 걸쳐서 연쇄적으로 강간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강간하거나 여동생을 묶어놓고 그 언니를 강간하거나 사실 입에 담지 못할 이 범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던 중에 도주해서 이 사건, 또 강도, 살인까지 하는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사형 면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또 한 케이스를 보면 7개월 동안 단기간 동안에 강간, 살인 3회, 특수 강도 강간 3회,
피해자를 뭐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뭐 죽어가는, 거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런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지금 이런 케이스가 한두 번이 아닌 이런 자들도 망치를 이용해서 머리를 때리고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는데 그 피해자를 보면서 강간을 했다. 지금 이런 케이스가 저는 사형을 받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황당하다라고 했는데, 사형을 내리지 않는 그 이유 자체가 굉장히 뻔한 레파토리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사형을 면했나요? 대체 어디서 동정심을 느낀 거죠, 이 재판부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 법원은 이제 심급제라는 걸 둬가지고 네네. 2심 법원에 내린 결론이 언제든지 2심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1심 법원보다 2심 법원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2심에서 내려진 결론이 대법원에서 바뀌면 그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결론입니다. 네. 이제 심급이라는 것은 하급심의 상급심에서 이렇게 수정하고 또 바로잡고 또는 지지하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어떤 대한민국 어떤 판결의 흐름은 결국은 대법원 판결이 이 1심과 2심을 끌고 가는 겁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이런 결론을 내려주면은 1심과 2심은 대법원 판결과 이제 사안을 따져보겠죠. 그래서 이 정도 사안에서 대법원이 무기징역으로 내려줬으니까 우리도 그럼 사형 판결을 내리면 안 되겠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 좀 과거죠, 벌써. 근데 줄줄이 1,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케이스입니다. 네. 방금 조 기자님이 말씀하신 케이스들이. 네. 예전에는 달랐어요. 이 판결이 이제 한 90년대 중반부터 이게 90년대 후반부터 이게 이제 대법원에 추세가 됐는데, 예전에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판결은 대부분 그 결론을 존중해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 가면은 원심을 유지하는 선에서 끝이 났는데, 네. 90년대 후반부터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 대부분만 올라가면은 줄줄이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다 이렇게 됐는데, 그 대법원 판결들이 내세우고 있는 레파토리라는 게 뻔해요.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다. 또 아직 앞날이 창창해서 네. 깊게 반성하고 있다. 네, 깊이 반성하고. 또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 동종전과가 없다. 전과가 없다. 뭐 네. 동종전과 이런 것 때문에 줄줄이 파기를 했는데, 뭔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다. 네. 고생만 했다. 네. 젊다. 네. 전과가 없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인데, 이게 1, 2심 판결들이 사실은 이제 사형을 내릴 정도가 되면은 이게 단독 판사의 관할은 아니고요. 네. 이 합의부 관할이 되는데, 이 합의부라는 것은 3명의 이 판사 아닙니까?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릴 때 판사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양형 인자입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범죄 자체에 의한 정상, 또 이 사람이 어떤 삶에 의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정상, 여러 가지 정상을 쭉 따지게 됐는데, 사실심 판사 3명이 장기간의 재판을 하면서 또 법정 태도를 보면서 어렵게 내린 결론이 사형이에요. 그건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3명이 이 피고인을 법정에서 오랫동안 보면서 이자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네. 이 피고인 불러놓고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서류만 보고 재판합니다. 서류만 보면 대법원이 뭘 어떻게 알아서 이 사람은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6명이 내린 1, 2심 6명의 판사가 내린 결론을 뒤집겠습니까? 이건 대법원이 사형을 앞으로 선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현 같은 자는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너무나 잔인하죠. 예,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나온 가장 뭐 제가 어떤 그 공정성에 의심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최근 마지막 순으로 나란히 3건의 사형 판결은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네. 그럴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향열인가요? 이향열?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오정근이라는 그 우리 보성어부 사건 아마 다들 많이 언론에 나와서 알겠지만 뭐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죠. 이분이 이제 범죄는 이분이 더 먼저예요. 네. 오정근 씨가 더 먼저인데 이분은 이분 사건이 그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 위원 그 여부를 가리는 그 위원 제청 사건이 이 오정근 씨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범행 일씨는 더 뒤인 이향열이는 이제 그 이향열 씨는 선고 자체는 먼저 났습니다. 범행은 나중인데 그 헌법재판 때문에 이게 지연이 돼가지고 그 최종적으로는 보성호고 오정근이고 네. 범행 일시나 뭐 1심 판결 기준으로 하면은 이향열이 가장 마지막이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선고가 내려진 게 2010년 정도면 지금 거의 10년 넘게 네. 우리 사회에서 사형 선고가 없었다라는 게 정말 놀랍거든요. 사실 범죄 자체가 뭐가 줄어들었거나 범죄 자체가 약해져서 그랬다라면 사실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가 10년 이상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연히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우연히 이제 저도 어떤 이 사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우연히 그 사형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언론 보도도 한번 검색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뜻밖의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형벌의 본질은 교화와 개선이다. 네. 그래서 사형은 맞지 않는다. 아주 식자층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형벌의 본질이 교화와 개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형법적인 하나의 그 가설이고요. 형벌의 본질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형 벌할 때 벌자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벌입니다. 네. 벌이 우선이에요. 이 세상에는 교화 개선할 필요가 없는 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특히 이 과실범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은데 교화와 개선이라고 보면은 정말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 4, 50년 하셔가지고 아주 반듯하고 덕망이 높으신 분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분들 교화 개선시키려고 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들은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로 이 내면의 어떤 가혹한 어떤 그런 내면의 벌을 받는 분들은 교도소에다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예외 없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도소를 가는 이유는 형벌의 본질은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특히 과실범이나 이런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화 개선이라는 것은 형사정책적 하나의 가설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화 개선이라는 것도 정말 뭐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로 가능하겠지만 이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처참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교화 개선을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게끔 하는 게 어떤 글쎄 법에 대해서 국민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 아닐까. 우리 그 요즘 이제 미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미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미국 교도소는 미국의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네. 법률 문화에 있어서는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특히 형법 분야는 미국 법이 곧 우리 형사소송법이라고 또는 네. 그게 또 딴 서구 이 유럽 제국이나 일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이 발달한 것인데 네. 물론 법이 발달한 만큼 많은 연구가 있었고 그런데 미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교화와 개선은 일치 안 합니다. 네.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에서 교화 개선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집어넣어놓고 운동할 시간이나 주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간섭주의입니다. 범죄인을 교정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전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무간섭주의가 대세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교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목적은
교화 개선이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외치는 분들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형벌의 본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첫째는 벌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이 잘못 중에는 예를 들어서 자 유영철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2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20명이 넘는 피해자 가족 중에는 또 따라서 자살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영철이 범죄 중에는 사람이 얼마만큼 고통받는 것을 즐기기 위한 고문살인이 아주 많습니다. 예, 심지어 임산부 100까지 가른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문명이 이 자에게 어떤 형을 내려야 되느냐.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사형 말고 다른 형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제가 참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살인이다, 강간이다, 폭행이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지만 그 내용, 구체적인 그 범죄 행각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처참하고 제가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딸 아이를 이렇게 잃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법이고 뭐고 그냥 제가 가서 찌를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말도 못하고 지금 그 유영철은 여전히 살아있죠. 교도소에서 살아있고 뭐 성인 잡지도 보고 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성인 잡지를 반입해서 일본 것도 이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일본 잡지도 보고 했다는 그런 파동이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문제가 또 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 유영철에게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의 케이스가 여기 잠깐 실려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네 형제 중에 큰 형이 유영철에 의해서 살해가 됐는데 그 나머지 3명의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그 4명 중에 2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 가족 중에 그 어떤 고통을 이기질 못해서 형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아주 의외가 돈독하고 아주 고생하면서 이렇게 자란 그 4형제 중에 큰형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2 형제가 자살을 했고 1명도 거의 뭐 가정의 파탄이 나서 정말 자기도 똑같이 어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그 고백을 봤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우리 사회라는 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많이 쓰게 된 하나의 원인이었는데요. 그 뭐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멕시코에서 한 시골 마을에서 이 젊은 대학생 40명이 갑자기 증발이 돼버렸어요. 물론 시체도 못 찾았죠.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마약 갱단이. 이 젊은이들은 무슨 마약 갱단의 심기를 얼마나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흔적도 없어졌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남미 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형을 폐지한 나라입니다. 자, 누군가는 이 복수심에 피가 끓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수를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적인 첫째는 보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남미,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범죄 조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자경단들이 마을마다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공동체의 법 질서는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오히려 범죄자들이 치안을 책임지고 또 사람들을 보호하는 뭐 이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무장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사회나 법 질서가 깨지면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이 제일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질서가 아주 무르고 누구든지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이런 환한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미의 그 살인사건율은 우리 한국 사회보다 100배가 높아요. 이 웬만한 도시가 하루에 7번씩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 사형제를 그래서 제일 먼저 없앤 남미가 그래서 천국이 됐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어쨌든 사형이 폐지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범죄의 증가. 그리고 사실 사형이라는 정말 이 법질서가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이게 오히려 어떤 사적인 어떤 보복이나 이런 것들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이 재판이 3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참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사형제가 지금 그동안 2번 합헌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사형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그 결정되는 비율을 보니까 참 아슬아슬해요. 첫 번째는 7대2로 합헌 결정이 났는데, 두 번째 재판에서는 2010년 5대4, 그러니까 한 사람만 더 돌아섰으면 이게 위헌 결정이 나는 거였나요? 2010년 5대4는 합헌이 5고 합헌이 5. 네. 위헌이 4였으니까 네. 합헌이 한 분 차이로, 헌법재판관 한 분 차이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3번째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 인원이 9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 중에서 어떤 이 법령이, 이제 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으려면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분 이상이 위헌이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지금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 9분의 재판관 중에서 5분은 그 어떤 그 인사청문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사형 폐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5표가 지금 5표는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물론 이제 항상 이제 법관의 어떤 양심을 이야기할 때는 이 어떤 개인적 양심 혹은 종교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을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도 사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성현이 같은 살인자를 봤을 때 또 우리 형법에 사형이라는 규정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내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직업적으로 또 과거에 했던 어떤 선례들에 비추어 이 사람한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하게 될 텐데, 저는 뭐 헌법재판관의 어떤 그 청문회에서 밝힌 게 직업적인 양심인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혹은 종교적 소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5분이 그 사형은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머지 4분 중에서 한 분만 그분들 입장에 가담하게 되면은 6대3으로 이제 위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참 불안한 이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이 사형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책을 보면은 절로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범행이 너무나 끔찍하고 그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 왔기 때문에 지금 3번째나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 사형 제도도 있고 사형 선고도 내려지는데 집행이 안 된다. 이 현실도 참 답답하지만, 이게 사형을 폐지하라라는 이게 뭔가 국민적 여론이 높아져서 이런 3번째 이런 어떤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모르겠는데, 여론조사하면 국민들은 대부분 이 사형제 찬성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비율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사형은 집행돼야 된다, 집행까지 해야 된다가 국민 80%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가 10% 정도가 먼 미래는
폐지돼야 되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지금은 아니다. 아니다. 예.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2018년도 조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던 조사. 네, 예.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 조사에서 제일 대규모 조사지요. 뭐 개인이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예,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건데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 여론이 4.4%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네. 언젠가는 폐지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게 존치론이지 폐지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존치론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 학계에서 존치론 중에 다수설이 이른바 시기상조론입니다. 네.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다.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하자면은 네. 국민의 95.5%가 그렇죠. 네. 사형 존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가 사형 폐지론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 95%가 사형제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소수의 사형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 소수에 의해서 지금 이런 중요한 법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형이라는 게 무슨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위헌으로 인정돼 가지고 없어진 무슨 뭐 간통죄라든지 네. 또 정말 요즘 감각으로 보면 웃기기 짝이 없는데 혼인빙자 간음죄라든지 네, 네. 이런 것하고는 결이 다른 차원이 다른 문제죠.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리고 이 단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법률 선진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더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만든 모든 문명의 출발점에서 사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이고요. 네. 또 제가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냥 그 공동체를 지키는 네. 가장 그 기본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 보면은 죄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죄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도, 무슨 강도, 뭐 무슨 배임, 횡령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문서 위조, 또 무슨 내란, 외환, 네. 이 잡다한 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조항은 살인죄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건 딱 한 줄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회든지 우리가 문명이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은 어떤 사람도 이유 없이 목숨을 잃지는 않아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내 목숨이 보장되는 한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법률과 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형을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공개 재판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제도와 문화 속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그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형수의 목숨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인류가 사형이라는 제도를 두게 된 것은 그 이전에 누구도 살인범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그렇죠. 일찍이 그 루소, 뭐 칸트, 헤겔 우리가 아는 모든 이 위대한 어떤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심지어 그 카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들도 사형제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왔고요. 또 이 트렌트 공의회라는 중요한 종교회의에서 이 사형제야말로 어떤 신의 어떤 계율에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한 이유도 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형 제도라는 게 뭐 어느 인류 사회를 막론하고 또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은 인류가 시작된 일에 있어 왔던 네. 자연스러운 제도고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남의 생명을 빼앗은 것 자체는 그 살인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또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형벌을
줌으로써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유지한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흔들림 없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하나의 전통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이 사형제의 어떤 그 사회 자체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 네. 생각보다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아니,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서양에서 행했던 어떤 사형 제도의 방식을 보면 너무나 잔인하더라고요. 여기에 비하면 참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교수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히려 점잖은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서양에서 행해졌던 이 글쎄 사형 방식, 특히 뭐 중국 이런 데서는 정말 사실은 굉장히 끔찍해서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형 폐지론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굉장히 그들의 어떤 논리라는 게 너무나 위선적이다라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뭐 사형 폐지론자들의 어떤 글쎄요 뭐 그 주장의 배경이라 할까요? 그들의 레파토리를 보면은 이 사형수의 범죄는 뭐 개인의 일탈, 개인의 잘못이긴 하지만 뭔가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범죄자로 만든 이 사회를 먼저 바꿔야 된다. 그 다음 뭐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느냐 이건 신의 영역이다. 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사형 폐지론자들이 제일 입에 이제 그 달고 살다시피 하는 그런 농노를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환경, 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네. 예, 뭐, 실제로 이제, 지금 교도소에 있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중세에서는 이 자살도 일종의 어떤 자기 목숨을 살인하는 것, 이런 범죄 일종으로 봤는데, 네. 우리 자살자들 보면 대부분 뭐 얼마 전에 우리 충격을 준 그 완도 실종 가족도 마찬가지고 네네.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의 원인이 되잖아요. 범죄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분들이 특히 이제 이 범죄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분범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소매치기니 뭐 또 이렇게 이 시시한 어떤 그런 좀도둑들 또 뭐 회사 돈을 조금씩 또 음식점에서 이제 그 카운터를 보시는 분이 돈 뺏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로 이제 그 공분범의 영역인데 이분들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중에서 제일 많죠. 네. 근데 살인이라는 어떤 이런 이제 극악의 범죄에서 그걸 어떤 환경론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책임이 있다. 네. 듣기는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맞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령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살인자는 타고난다. 네. 어쩔 수 없는 놈들이 있다, 이 세상에는. 네. 이러면은 마치 나치의 그 우생학을 대하듯 네.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네. 그렇게 느끼는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에도요. 네. 그 입 밖에 못 꺼내요. 그렇죠. 우리 사회는 금기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놈은 낳을 때부터 살인자였어. 피가 달라. 이런 말을 하면은 아주 비난을 받는데, 네. 쟤는 정말 착한 애야. 그런데 환경이 쟤를 저렇게 만들었어 하면은 박수를 받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니까요. 근데,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치의 그 우생학이 지배하던 시절, 그 열등한 이 우수한 아리안 민족이 열등한 유대 민족을 수용소에 놓고 죽인 것, 엄청난 숫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 홀로코스트에서. 네. 그거 못지않게 환경을 우선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나간 게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소련과 중공입니다. 네.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에서는 범죄가 안 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다 똑같이 나눠 가지면은 네. 범죄가 일어날 일이 뭐 있느냐. 네. 누가 소외를 당합니까? 사실 소외에 대한 어떤 반격으로 시작된 게 공산주의고요. 공산주의는 환경을 통해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인류가 엄청난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환경 결정론의 하이라이트고 환경 결정론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 공산주의인데 네. 그 세상이 아름다웠습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네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보다 더한 지옥이 될 수가 없었던 게 공산주의였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환경 결정론자들의 그 입에 달린 달콤한 말에 왜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그 위대한 학자들은 환경 결정론을 한 개인의 일탈을 변호하는 데 사용된 가장 우스꽝스러운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쁜 환경에서 살면은 사람을 고문시켜서 막 죽입니까? 8살, 10살짜리 어린애 몸에 톱을 갖다 댈 수 있어요? 그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환경 결정론 나왔으니까, 뭐 제가 하나 좀 이야기 들어주는데 괜찮겠어요? 네네. 마침 이제 헌법재판소 이 공개 결론을 앞두고, CBS의 오창익의 창인가 뭐 하는 프로그램에서 사형제는 폐지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 네. 하면서 마침 제 책에도 나오는 김용재 네. 사형수 마지막 사형수 김용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김용재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사형 폐지론자들이 뭔가 이 사형수들의 범죄는 뭔가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사회가 만든 이런 구조적 네. 문제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삼는 사람이 김용재죠. 글쎄요, 천주교 쪽에서는 그렇죠. 예. 김용재라는 이 사형수를 굉장히 포장하고 미화시키고 이게 지금 책으로도 나온 인물 그 주인공이 그렇죠. 마지막 사형수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네. 그 오창익의 창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시력이 잘 안 좋아서 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청년이다. 이 청년이 혼자 자살하려고 했는데 네. 재수없이 어린애가 치여서 죽었다. 네. 그러니까 정작 죽은 것은 어린애였다. 교통사고였다. 그 몇 명 죽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네. 정작 죽은 것은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이게 아주 그 고약한 경찰과 법원에 의해서 네. 묻지마 살인 범죄자로 몰려서 네. 또 이 돈이 없어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 못해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다. 네. 이 말을 태연하게 늘어놓으면서 사형을 폐지된다라는 그런 이제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인권 운동의 현실과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그대로 느낀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재라는 마치 그 책에서 보면 아주 뭐 영혼이 맑은 뭐 이런 아주 청년, 순수한 청년인 것처럼 그려질 정도로 이 김용재라는 사형수를 미화를 했는데 이 사형수가 실제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살할 생각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자살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자살까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혼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제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죽거나 네. 또는 아무튼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게 듣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청년은 20살짜리 청년이 보통 사람과는 정반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놈들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자기도 죽을까? 네. 이 친구가 범행 현장을 우연히 간 게 아닙니다. 그 전날 미리 가가지고 현장 조사까지 다 해요. 그러면은 사람을 한꺼번에 여러 명 죽이는데 제일 좋은 게 뭘까? 차다. 그 차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한테서 훔친 차입니다. 네. 아마 뭐 민사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뭐 법적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차 소유자는 또 엄청난 이 보상의 손해배상의 나락에 빠지겠죠. 네. 어쨌든 가장 저항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2명만 치운 게 아닙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차에 치여서 아주 중상을 입었고요. 그중에는 당시에 차를 가지고 당시 여의도 광장으로 돌진을 그쵸, 여의도 광장을 밀어버린 거죠. 네. 예. 이 친구가 눈이 좀 더 좋았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바로 죽지도 않았어요. 네. 미리 칼을 그 전날 구입해서 네. 군용 대검을 날까지 아주 서슬이 이렇게 이렇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걸로 인질극까지 버리고 또 실제로 인질을 죽이려고 찔렀습니다. 근데 버클에 운 좋게 이게 칼이 걸려서 안 죽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정성현이보다도 훨씬 극악한 범죄자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래서 20살이었나요? 예. 나이가?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사형수라는 책을 보면은 20살짜리 청년이 이 정도로 범죄형 인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범죄가 숫자를 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강도, 이 상해, 네. 강간, 뭐 아주 방화. 또 자,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미화한 이 김용재가 쓴 자서전에 자기가 실토한 범죄 행각들이 이렇습니다. 뭐 강도 상해, 뭐 건조물 방화, 그러니까 불을 질렀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특수 강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강제 추행, 강간 미수, 강도 예비, 손괴. 그러니까 20살 청년이 할 수 있는 뭐 범죄란 범죄는 다 저지른 일상이 범죄했던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 같은 경우에도 뭐 강도치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범죄입니다. 방화. 네. 누군가 이 불질러가지고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 사회 공동체에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범죄인데 이자는 그 삶 자체가 범죄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차를 가지고 여의도 광장을 돌진해서 당시에 2명의 어린아이가 죽고 20명 이상이 다치는 이런 사건. 중대한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었고. 이런 자를 어떻게 그렇게 뭐 맑은 영혼의 아주 순수한 청년으로 저는 미워할 수 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글쎄 이게 뭐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뭐 저도 이제 언론 쪽 일을 많이 해보니까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뭐 찰스 그 스콧 경이 한 말입니다. 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이건 이제 저 같은 법률가 그리고 또 이제 기자같이 사실을 쫓는 사람들이 꼭 그 지켜야 될 수칙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형제 문제를 두고서도 존치론과 폐지론 이건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어느 경우에도 의견 자체로만 해서 어떤 의견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견의 전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보고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개인이 다 의견을 갖게 되는 거죠. 뭐 가령 환경의 오염이라는 어떤 사실관계를 보고 누군가는 이제 환경의 어떤 그 중요성을 환경운동을 하게 될 거고 또 전쟁에 참상을 본 분들이 또 이제 반전운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서 어떤 그 사실을 그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사실을 토대로 의견을 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올바른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뭐 올바르다는 말도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어떤 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사실을 보는 게 어떤 객관적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보고자 하는 사실만 보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사형 폐지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보고자 하는 세상, 그게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용재 같은 경우에 아까 뭐 제가 실명을 드려서 이 CBS의 시사 이런 토론 프로그램 진행하는 분한테 그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분한테 뭐 비난을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만은 최소한 자기 이름을 내걸고 어떤 활동한다는 것은 이 방송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만나서 술 먹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죠. 말 실수도 별 상관이 없어요. 개인들끼리는. 정확한 사실을 그렇지만 이 불특정 다수의 어떤 이 수십만의 시청자를 상대로 한 방송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김용재라는 자는 이 정도로 어떤 파괴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이 정도로 극단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에 대해서 과연 이 사형수의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는 게 맞는가를 고민해보자. 정직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 미워하면서 지금 이 어린애 둘을 죽였다는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어린애를 죽였다. 마치 악으로 사람을 친 것처럼. 김용재 그 자서전이라는 책 말에도 이 범죄 사실이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묻지마 살인이고 아주 끔찍한 범죄인데 이 사고로 그 재수없이 뭐 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네. 그래서 교통사고 하나 때문에 사형수된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김용재 케이스에서 이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위선이 정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숨기죠, 사실을. 그러니까 그렇죠. 있는 네. 사실을 숨기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 인생에서 얼마만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성장했는지 그 사실은 쏙 빼놓고 거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외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저지른 범행을 뭔가 왜곡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계획적인 범행을 마치 눈이 나빠서 아주 실수로 사람을 네. 것처럼 이렇게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마지막 거죠. 사형서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죠. 예. 그러니까 왜곡된 어떤 왜곡된 주장을 펼치면서 동시에 이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정말 아주 억울한 이 시대와 이 사회가 낳은 이런 정말 희생양인 것처럼 미워하고, 이걸 가지고 이런 자가 어떤 사형 제도의 어떤 희생양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의 근거를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의견 대립은 네. 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해야 됩니다. 그 같은 패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형 폐지론이나 그 광우병 선동이나 똑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선동을 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그것도 있습니다. 아주 예. 소수가 지금 그 여론을 이끌어가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데, 뭐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거의 95%가 찬성하고 있는 이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창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어떤 논거, 그 사실들이 거의 왜곡된 정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게 대단치도 않은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주신 것은 신인데 네. 왜 신의 영역을 인간이 건드느냐는, 근데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그 생명윤리라고 하는 가톨릭에서 나온 논리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사형 폐지론자들이 뭐 이렇게 위선적이다.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저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지가 사실 뭐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만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런 결론을 내요? 가톨릭 쪽 일도 좀 과거에 좀 네. 한 일도 있고 그래서 뭐 종교적인 차원 네. 떠나서 그 좀 본의 아니게 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는 정교 분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존경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경우에 이것도 또한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은 세상은 평화를 찾습니다. 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할 때 어김없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아랍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정치 안에 종교가 들어올 때마다 인류는 좀 더 그 사나워지고요,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정당화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전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아랍에서 흔히 말하는 성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위로부터의 정당화를 받는 사람들은 거칠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이라는 게 참 위험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죠. 이 인류는 끊임없이 종교와 거리를 두려고 했었고 정치하고 분리시켰고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신은 뭐 사람의 생명을 신이 주셨다. 네. 그걸 인간의 손으로 하지 못한, 사실은 종교적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현실의 제도인 이 사형이라는 데 안에 들어오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뭔가 국가 법질서에 어떤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거는 좀 배제돼야 된다라는 저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학자들, 교수들 그 주장을 아무 생각 없이 그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많죠. 아, 그래요? 그게 너무. 인류가 이 종교 분리를 위해서 흘려온 그 어마어마한 양의 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제도와 문화의 영역에 자꾸 이 종교가 스멀스멀 이렇게 스며드는 것에 대해서 경계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예. 글쎄요, 뭐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게 아닐까요? 아니, 예수님도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법도 중요하지만 인간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잘 따라야 된다라는 가르침인데 이걸 굉장히 왜곡해서 지금 이런 사형 폐지론의 한 부분으로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어쨌든 이 책을 보시면 이 사형 폐지론자들의 어떤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가 너무나게 여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수들이 저지른 범죄가 뭐 읽기만 해도 아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둘 수 있느냐라는 이런 감정이 이 생각이 절로 미치기 때문에 이 책은 그야말로 사형을 집행하라는 이 제목만큼이나 이제는 당당하게 사형 폐지론자들에게 맞서서 사형 존치 그리고 사형 집행까지 이제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이 책을 쓰신 어떤 최종 목적인가요? 우리가 글쎄요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을 집행하라는 딱 이 제목을 보고 야, 첫째는 이 책을 쓴 저자가 무지막지하게 살벌한 사람이겠구나. 그런 걱정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흉악범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놈들 어떻게 살려둡니까? 라는 구호에만 치중된 책으로 보일까봐 그 정도 좀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 책 제목, 뭐 책에서도 약간 그 제목이 지어진 과정이 좀 나오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누가 사형을 받는가라는 부분을 비롯해서 이제 사형수들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책 내용이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문학적인 제목이 달렸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아니요, 이 책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이 주장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뭐 역사라든가 어떤 법 철학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라든가 아주 정교하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게 쌓아올린 어떤 그 논리와 어떤 근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은 사실은 본문을 먼저 써놓고 제목을 나중에 이제 단셈인데 조갑재 대표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분이 그 사이드 스텝을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문학적인 제목을 달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야, 이 사이드 스텝 밟을 필요 뭐 있느냐? 쭉 직진하자 해서 그런 제목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조 대표님 제목은 역시 잘 다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왜 사형은 적극 집행되어야 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헌법재판소가 뭐 조만간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서 그게 법에서 사형이라는 부분들이 전부 다 도려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형을 집행하라는 그런 말을 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두 번의 과거의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은 합헌,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다수 의견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형법 규정에 사형 어떤 살인, 가령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사형까지 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이나 행행법에는 그 집행 절차까지 빠짐없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법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죠. 그게 이 법치 질서의 출발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명하면은 5일 이내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합헌이 인정됐고 실정법으로서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네. 이 법을 국가의 최고 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대놓고 어기고 있어요. 아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숫자에 비하면 정말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사형수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이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 형법, 형사소송법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먼저 나서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사형 폐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 집행했다고 해서 범죄 감소했다고 볼 만한 근거 하나도 없다. 저는 문제부터 이렇게 어떤 인권적인 이런 담론이나 어떤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실용적인 관점이 주요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토막살인이라는 말이 처음 신문에 등장한 게 1965년도입니다. 그 유명한 춘천 호반 살인 사건인데요. 우리가 아는 토막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과 몸통을 분리시킨 데 불과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보통 사람들이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는 시대, 그리고 지금처럼 이 정보가 널리 교환되지 않은 시대에 어떤 강간범이 머리만 잘라서 딴 데다 버리면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지? 이런 순진한 생각으로 이 얼굴과 몸통을 분리시킨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토막살인이라는 말이 언론에 나왔고요. 이때 그 언론 신문에 일제히 해방 이후 가장 극악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범인을 쫓는 과정이 아주 생중계되다시피 했어요. 당시의 신문에. 네. 해방이 1945년에 일어났으니까 네. 20년 동안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잔인했던 사건이 네. 이 얼굴과 네. 머리와 몸통을 분리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 사형이 멈춘 이후에 1997년 12월 30일 이후에 네. 지금의 2022년 7월 14일까지 나타난 범죄들을 한번 보세요. 그 잔악성에서 비교가 됩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네. 범죄들이 사람을 고유정 씨 사건도 네, 핑계를 그렇죠. 주고 네. 또 지금 오원춘이도 마찬가지지만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질적이고 그러니까 해방 잔인하고 예. 극악무도한 사건이고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요. 네. 사람 죽이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별로 무서운 일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법원에서 극악한 범죄자한테 징역 15년 선고하면서 중형을 선고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무뎌졌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형 폐지론자들이 사형 폐지했다고 해서 뭐 범죄가 감소한다는 이런 뭐 통계적인 건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 사례들을 보시라고요. 굉장히 잔인해졌습니다. 예전도 물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지금보다 범죄가 많았고요. 살인사건도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인권이라는 게 그 범죄 예방에 도움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현대 사회에 들어서 급격히 범죄가 감소하고 막 우리가 K치안이라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 하기 힘들기 전에는 범죄가 당연히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범죄의 원인을 하나의 어떤 사회, 문화, 경제, 법률 어느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사형이 반드시 없어져야 될 제도인 것처럼 하는 일부 논자들의 주장도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뺏은 자는 너도 죽을 각오를 하라. 루소가 딱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형에 동의하는 이유는 내가
살인범의 피해자가 되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됐을 때 나도 나의 죽여짐에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원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범죄자에게 살인을 해도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이런 사인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있고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네. 네. 실제 법정에서도 사형 판결을 면하려고 네. 보성 5부가 70대 노인이 10대 남녀 2명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요. 네. 20대 여성 2명을 또 물에 빠뜨려, 또 4명을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네. 정말 원한 관계도 없는 오로지 여자 성추행 한번 할 목적으로 4명을 물에 빠뜨려 죽인 사람이 나는 내 목숨은 절대 국가에 의해서 뺏기면 안 된다라고 위헌 네. 제청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이양렬이 같은 자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차마 이양렬 같은 경우는 네, 책 보시면 차마 못하니까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정근이 같은 사람은 네. 됐겠지만 네. 그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 70대 노인이 네. 그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춘들의 목숨을 뺏고 나서도 나는 정말 살인이 너무 두려워하고 나서는 것은 참 어떤 모순의 어떤 극치를 보는 것 같은데, 네. 바꿔 말하면은 사형이 그만큼의 범죄자 개인에게 미치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네. 대단하다는 반증입니다. 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를 하면 정말 이 분노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95% 이상이 사형 존치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것은 그게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어떤 법 감정인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 아주 상식적인 이런 법 감정인 것 같은데, 95%의 국민이 사형제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5%에 불과한 아주 극히 소수의 사형 배주론자들에 의해서 지금 사형제가 폐지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와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저는 참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 사형 제도도 있고 사형 선고도 일어나고 있지만 사형 집행이 지금 거의 25년간 멈춰져 있는 이 현실에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이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아주 지금 이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이 공동체 유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책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나와서 정말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좋은 책을 써주셔서 그동안 정말 사형 폐지론자들 앞에서 제대로 얘기 한번 못 해봤던 분들에게 아주 시원한 교과서가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저도 영광이죠. 네, 좋은 책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긴 시간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